지금 러시아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200만 페이지에 달하는 러시아 핵기밀 자료가 대량으로 유출된 건데요. 이번 유출로 인해 러시아가 수십 년간 숨겨왔던 전략적 핵심 시설이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러시아의 대표적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R-36M2 일명 사탄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아방가르드의 세부 운영 방식까지 전 세계가 알게 된 겁니다. 결국 러시아는 지금 사상 최악의 군사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 정보가 완전히 드러나면 전쟁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완벽한 대응법을 알려주는 셈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충격적인 사건이 한국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놀랍게도 이번 사건은 한국에게는 오히려 뜻밖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노출된 기지 시설을 모두 재건축하거나 위치를 재조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클 겁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최소한 수년간은 극동지역 군사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최대 군사지원국인 러시아의 군사적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안보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되는 거죠. 과거 냉전 말기에 소련의 군사 기밀 일부가 누출됐을 당시를 떠올려보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미사일 요격 성공률이 약 10에서 15%가량 향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유출된 정보의 규모가 당시보다 훨씬 방대하다고 평가되니까 한국도 충분히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사드, 패트리엇, 그리고 KAMD로 이어지는 다층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ICBM 발사 절차와 시설 구조 등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났으니 우리 군은 방어 체계를 한층 정교하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겁니다. 특히 최근 들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얻을 수 있는 기술적 이점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산 수출에서도 큰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 무기에 신뢰돼 큰 타격이 가면 전 세계 국가들이 러시아제 무기를 선택할 이유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K9 자주포와 K2 흑표전차 같은 무기가 더 큰 관심을 받을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미국과 나토 등 서방과의 정보 협력 관계도 더욱 긴밀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냉전 붕괴 이후 소련 군사 기밀을 활용해 미국이 지하관통 폭탄의 정확도를 무려 20%나 높였던 사례도 있었죠. 이번 러시아의 자료는 그 이상의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됩니다. 즉,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과 공격력도 이 자료를 통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당장 이 상황을 수습하려 해도 이미 노출된 기지를 완전히 옮기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일로를 새로 건설하려면 대규모 공사가 필요하고 인공위성 정찰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공백은 길어질 것이고 그 기간 동안 한국은 자국의 방어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러시아의 기밀 유출은 대부분 민간 업체의 관리 부실과 보안의식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점입니다. 한국도 방위 사업 과정에서 민간과 협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러시아의 실패를 철저히 분석하고 보안 관리 체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의 이번 초대형 군사기밀 유출 사건은 한국에게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큰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미래 안보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정보를 빼앗겼음에도 완벽하게 기지를 이전하기가 쉽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미국과의 군축 협상에 나서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제한적 무력 시위를 시도하며 외교 카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게는 어떤 선택지가 등장하더라도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과거 러시아의 미사일 개발 비화를 하나 소개하면 R-36M241로 초기 건설 때 건설업체 내부 문제로 부실 자재가 사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러시아 내부에서만 언급되다가 나중에 재보수 과정에 참여했던 인력이 일부 사실을 누설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후에 군시설 건설 시 민간 자원을 투입하더라도 철저하게 감시하려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번 유출 사태도 민간 입찰 정보를 인터넷에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걸 보면 보안의식이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반면교사 삼아 한국도 민간 협력으로 진행하는 군사시설 공사에서
보안 시스템을 한층 강화해야 할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예산 부담을 안은 상태에서 극동지역 전력 유지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 사이 북한과의 군사협력도 이전만큼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우려가 제기됩니다. 기지 재배치를 진행하면서 북한에 무기를 대거 공급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그 공백을 안보 외교적으로 활용해 테러 제재와 대북 압박을 동시에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소련 붕괴 시절에도 러시아가 내부 재정 문제로 북한에 적극적인 지원을 못했던 선례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혹여 핵 전력을 강조하며 강공 모드를 시도한다 해도 이미 기밀이 노출된 상태라 전술적 효용이 떨어집니다. 한국과 서방 국가들은 노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요격 옵션을 시뮬레이션 하는데 더 큰 강점을 지닐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보다 시간을 벌기 위한 외교적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많습니다. 그럴 때 한국의 목표는 이런 동향을 기회 삼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등의 개발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군사기밀 활용으로 개발 기간을 단축하면 주변국 대비 전략자산 완성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사태로 러시아 핵전력이 약해지는 사이 한국은 KAMD를 비롯해 다층 방어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기술 협력 과정에서 미국의 레이더 기술과 자료를 공유받으면 탐지 범위와 정밀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미사일 요격률이 10에서 15%만 개선되더라도 실제 전력 평가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정량적으로 이 정도 향상이면 북한이나 주변국 미사일에 대응할 때 생존성이 획기적으로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한미일 3국의 경계 시스템이 연동되면 그 상승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한편 러시아산 무기가 값싼 대안으로 통하던 제3세계 시장에서도 이번 사건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휘통제 시스템과 핵심 무기의 보안이 허술하다는 소문이 퍼지면 무기 구매 의향국은 신뢰도를 따져볼 것입니다. 그 결과로 선택할 곳은 많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 무기가 유일할 것인데요. 이 때문에 한국의 브랜드 파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은 물론이고 운영 매뉴얼과 보안 기술이 안정적이라는 점이 강점이 될 겁니다. 이는 가까운 시일 내에 여러 국가의 무기 입찰 사업에서 한국이 주목받게 해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부분으로 보면 한국이 러시아의 군사적 공백을 무조건 반기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을 더욱 끌어안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거나 중장기적으로 중국과 손잡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당장 러시아 극동 함대가 예전처럼 대규모 훈련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지역 안보 환경에서 긴장 완화라는 이득을 얻으면서 기술 확보와 군사력 강화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약적인 첨단 무기 전력 확보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과거 소련 붕괴 후 미국과 서방이 노획 수집한 문서를 토대로 지하 관통 폭탄 성능을 20% 정도 향상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미사일 방어 체계도 꾸준히 개선했고 그와 연계된 동맹국들은 제한적이지만 혜택을 공유받았습니다. 지금 벌어진 러시아의 기밀 누출 범위가 당시보다 훨씬 넓다면 미사일 방어를 비롯한 각종 무기 기술 발전 속도도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SLBM, 극초음속 무기, 정찰 위성 등 여러 분야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행보가 선행되면 군사적 자립도와 함께 수출 경쟁력도 함께 올라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러시아 내부 상황을 보면 빠른 시일 내에 노출된 사일로를 통째로 폐쇄하고 새로운 장소로 옮기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규모 건설 작업이 시작되면 무조건 위성에 포착되고 관련 예산도 방대합니다. 이런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해 러시아 핵전력이 수년간 공백 상태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공백기에 서방과 한국은 미사일 방어와 신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 핵위협의 억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국면에서 한국에게 기회가 열리는 셈입니다. 나아가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고 싶어도 기지 보안과 사일로 보수 예산이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이 노리는 신형 무기 도입이나 경제 지원이 지연되면 한국의 안보 부담도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이 길어지면 국방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자주 국방을 완성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넓어집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후견인 구실을 하는 러시아가 내부 문제로 흔들리면 한국과의 군사적 경쟁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점이 한국에게는 우호적인 기류를 만드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될 겁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극단적으로 핵 공갈을 강화하거나 중국과의 군사 협력을 가속해 새로운 국면을 조성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미 정보가 누출되어 요격이나 정밀 타격에 대한 효과가 더 좋아진 상황에서 러시아가 섣불리 행동하기는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한국은 계속 미국 및 서방과 보조를 맞추면서 원하는 기술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K2 전차, K9 자주포처럼 이미 수출 성과를 거둔 품목에 더해 미래형 무기 시스템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이런 방향이 국방력 증강과 방산 수출 시장 장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게 해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러시아 핵기밀 유출 사태는 강대국의 보안 실패가 군사 균형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국에게는 이런 러시아의 기밀 문서 공개로 우리의 전력 신장과 외교 안보적 영향력 확대의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한다면 미사일 요격률을 약 10% 이상 끌어올리고 탐지 범위나 반응 속도를 15에서 20%가량 개선할 여지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수치는 실제 전투 상황에서 그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시기가 한국 방위 산업의 도약과 지역 안보 주도권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절호의 기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다음은 24년 12월 31일 핵무장 대가 영상입니다. 스톡홀름 평화연구소는 지난해 기준 지구상에 10,000개에 가까운 핵탄두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4,380개, 미국 3,748개, 중국이 약 500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영국도 각각 290개와 225개의 핵탄두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들 5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 핵 보유를 인정받은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흔한 핵무기지만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없습니다. 여기엔 국제사회의 제재뿐 아니라 핵무기 자체가 매우 값비싼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단순히 핵탄두의 개발로 끝나지 않으며 보유국들은 핵무기의 유지, 관리, 업그레이드, 폐기까지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23년 기준 핵무기 유지 및 현대화 예산은 약 500억 달러, 한화 약 65조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는 핵탄두 유지 비용, 핵 잠수함과 전략 폭격기의 유지비, 핵무기 저장 및 보안 비용이 포함되는데요. 특히 미국은 핵무기 현대화를 위해 매년 막대한 추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약 1조 달러 한화 1,300조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 역시 경제난 속에서도 핵무기 유지에 약 60억 달러 한화 78조 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 군사비의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신무기를 개발하는 것도 아닌데 숨만 쉬어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러시아는 냉전 시절 만들어 놓은 노후화된 핵무기를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구체적인 핵 예산을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연간 약 110억 달러, 한화 14조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특히 핵 잠수함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생산 및 배치를 확대하고 있어 비용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과연 중국이 사용 중인 핵연료를 제대로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북한의 경우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GDP의 상당 부분을 핵무기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한 해 9억 달러, 약 1조 2천억 원을 핵무기 개발과 유지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없는 살림의 북한은 주민의 생활 수준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본부 ICAN에 따르면 지난해 핵 보유국이 핵무기에 쓴 돈은 약 900억 달러, 한화 125조 원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가질 때 혹은 가졌을 때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만약 대한민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준을 목표로 핵무장을 한다면 인도, 파키스탄 수준인 100개 이상의 핵탄두를 가져야 할 텐데요. 그러려면 한 해 얼추 20억 달러, 약 3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핵무기의 원료를 확보하는 데 있어 안전 문제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가령 일본은 아오모리현의 핵재 처리장을 만드는데 약 20조 원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돈 문제를 떠나서 NPT 체제에서 많은 양의 우라늄을 수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국엔 우라늄 광산이 없고
플루토늄은 자연에 없는 원소인데요. 결국 원자력 발전에서 사용 후 나온 핵연료를 화학적 재처리해 플루토늄 239를 다른 동위원소와 분리해야 합니다. 여기에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해도 핵실험할 장소도 없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은 국토가 넓었고 영국과 프랑스는 식민지를 이용했으며 북한은 해발 2200m 만탑산을 포함한 풍계리 핵실험장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실험이 아닌 시뮬레이션으로 핵실험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을 텐데요. 좁은 국토의 실험장은 물론 핵을 보관할 마땅한 장소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냉전 때도 미국과 소련은 상대의 핵 보관 기지를 타격 우선순위에 놓았으며 대한민국의 핵무기 보관소 역시 한반도 유사 상황 발생 시적의 공격을 가장 먼저 받을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에 있어 이런 위험 부담과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핵을 꼭 가져야 하는 명분과 당위성, 이득은 분명합니다. 북한은 지난 4월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전술핵 운용 다중화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전술핵을 탑재한 초대형 방사포로 한국을 공격하는 내용의 훈련이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한국의 핵을 쏘겠다는 위협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에 국내에서 실시한 북핵 위기와 안보 상황 인식이라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00명 중 76.6%가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핵무장의 필요성만 주목받다 보니 정작 위에서 열거했던 여러 가지 비용과 위험 요소가 논점에서 빠졌다는 점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직면할 국제적 반발과 경제 제재는 불가피한데요. 특히 한국은 세계 무역의 중심 국가로서 제재가 가져올 경제적 손실은 막대할 것입니다. 미국 역시도 한국이 독자 핵 개발을 강행할 경우 동맹국의 지위에 대해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극단적인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한미 FTA 재협상 및 무역이 제대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국 또한 한국의 핵 개발을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며 일본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한국의 핵 개발을 빌미로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의 핵심 외교 원칙 중 하나이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뢰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는데요. 한국이 핵무장을 강행하면 이러한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으며 만약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선언한다면 국제신용평가기관의 평가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 감소와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으로 가려면 NPT에서 탈퇴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핸드폰, 자동차, 선박, 그리고 방산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될 확률이 높으며 이때 받는 충격은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클 것입니다. 2003년 NPT를 탈퇴한 북한과는 상황이 아주 다르다 할 수 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라는 뒷배로 버틸 수 있는 북한과 달리 무역 대국인 한국은 잃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원자력 기술력과 우수한 과학 인프라를 바탕으로 삼아서 6개월 안에 핵탄두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가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더 이상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이를 둘러싼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균형입니다. 여기에 트럼프라는 변수도 존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한미동맹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한국의 독자적 방위 능력을 강조한 바 있으며 그의 의중에 따라 한국의 핵무장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정치적 계산은 항상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의 핵무장이 미국의 방위산업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이스라엘은 인정받지 못한 핵 보유국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미국의 무기나에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봐야 하는데요.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도구였고 파키스탄은 IS 등 테러와의 전쟁에서 필요한 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미국과 한몸이라 할 수 있는 동맹인데다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위해선 핵이 필요하기였다는 판단을 하는 전문가도 많은데요. 한국은 사정이 다릅니다. 미국의 동의 없는 핵 개발은 자칫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한미동맹을 깨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미국이 눈 감아주는 상황에서만 가능하며 실제로 전 현직 트럼프 진영의 주요 인사들이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하는 듯한 발언은 사실입니다.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했으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한국이 미국
없이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선 독자적 핵무장까지 고려한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목소리가 아직 미국 정계에서 주류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트럼프는 과거 2016년 대선 유세에선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집권 후 아무것도 안 했으며 실제 트럼프로 인해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후폭풍 또한 거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핵무장은 단기적으로는 국가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 최고의 재래식 무기 기술력과 미국의 핵우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은 독자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핵무장을 위한 명분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국익을 가장 먼저 고려했을 때 이를 실행해 얻는 이득보다는 손실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핵무장은 최후의 카드로 남겨두고 현재의 경제적, 외교적 이점을 활용해 한반도 안보를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군과 정부는 지나친 성급함 대신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이 최대한의 이득을 보는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